오늘 볼 책은요, 시각장애인 보행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나왔다가 작년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책. 왜냐면 나올 게 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 좀 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시각장애인 보행의 기초, 2부 시각장애인 보행의 실제, 3부 시각장애 보행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3부는 이건 뭐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부부터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1부 제1장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이렇게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임용에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면 아마 학부 시험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임용에서는 나오기가 극히 어렵다더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인들 자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데를 자랑이냐면, 본인들이 미국에 가서 보행지도사 자격증 땄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방향정의고, 이 방향정의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도 출제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2장에 쓰신 김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시각장애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어제 박수리 선생님 책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분한테 확인했으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장 시각 활용에 이제 나오는 분이 이제 이태용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종종 시험에 출제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4장 청각 활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뭐 좀 볼 게 있는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장, 6장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로서 문제는 나오기 힘듭니다. 시각장애라서 나오기는. 읽어보시면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통합 내용들은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이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행동수정 내용이에요. 따라서 3주차에 있는 행동수정을 보시고 그냥 이거 정도는 이런 게 있다더라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나올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요, 행동수정 책에서 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내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각각 영역에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좀 인용해서 이렇게 내는 느낌이라 가지고요. 이런 것도 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이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1, 2월 달 시간이 좀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2부 넘어가면 시각장애 보행의 실제인데, 여기서는 솔직히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8장 보행기초 기술, 이것도 다 보셔야 되고, 제9장 지팡이 보행 기초편 보셔야 되는데, 10장 응용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륵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9장 수준으로서 나왔어요. 근데 10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뭐 시험 내는 사람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그래서 조금만 볼 겁니다.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11장 같은 경우도 읽어보시면, 야, 이게 무슨 안내경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이제 뭐 안내경 사용자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안내경 보행의 장점과 고려사항 정도는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장단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3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지도인데요. 솔직히 이거 나오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이 부분은 다 틀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읽어보시면. 이게 읽어보시면 이게 특수교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행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정도는 좀 보겠습니다. 15장에서 볼 게 있습니다. 15장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본다 정도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1부 시각장애 보행의 기초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행 기초의 1장은 한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잠이 안 온다. 읽고 주무세요. 읽고.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볼 건 제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정의입니다. 방향정의. 자, 방향정의는 어제 보행 훈련의 2가지 하위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행 훈련에서. 자, 그래서 33페이지에 1. 정의와 기초 개념에서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보행훈련 이론가들은 방향 정의에 대해 각자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수립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힐과 폰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 책이 70몇 년도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보행학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정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 기준으로 모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책은 다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다 힐과 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마다 다 찾아보시면.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요. 환경 내에서 자신의 위치 및 위의한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감각 활용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박수희 선생님 책 보면서 정의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잔존 감각을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번역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읽어보시면 가 내용이에요. 가 내용. 근데 김영현 선생님께서 이런 정의를 보고 만든 정의가 있어요. 그게 34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따라서 뒤에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방향정의란 특정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잔존 감각과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정의를 적는다고 하면 잔존 감각 플러스 인지 전략 이걸 합쳐서 하는 게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정의는 어떤 것들 외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맞는 거, 입에 붙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방향 정의와 관련된 개념이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박수희 선생님 책이랑.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이거 박수희 선생님 책을 써야 돼? 아니면 정의를 복제되는 책으로 써야 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 지금까지는 다 어제 배웠던 박수희 선생님 책으로 쓰셨으면 답이 쓰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방향 정의의 하위 요소 기본으로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6가지, 5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찾아 쓰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묻는 걸 써셔야 돼요. 방향 정의 6가지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5가지로 생각해 문제를 냈는데 6가지 썼다. 그러면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가이드라인을 별로 없고 카테고리를 구분을 별로 안 했는 상태에서 만약에 쓰라고 하면 물론 방향제 6가지는 맞는데 본인들이 준 거는 5가지라고 한다고 하면 해당 사항 없으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랜드마크가 있고요. 두 번째 단서와 정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위치가 있고요. 네 번째 인지지도가 있고 다섯 번째 공간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건 인지지도였습니다. 어제는 지분 성계실 하면서 같이 인지 맵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따로 아예 나와 있다는 것 정도, 비중이 크다는 것 정도, 그래서 초등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랜드마크를 보죠. 랜드마크를 한글로 번역하면 지표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랜드마크란 보행자에게 환경 내의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지각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거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힐과 폰도어는 또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인지되고 지속적이며 환경 내의 영구적 위치를 점유하는 친숙한 사물, 소리, 냄새, 온도, 촉각 및 단서 및 시각인데 이게 다음에 나오는 단서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잘 안 변한다. 그리고 항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단서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특정, 그리고 순간이라는 개념과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랜드마크야? 이거 지표야? 아니면 이게 왜 랜드마크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안에 실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인가 초등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교실 내에서 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뭐 칠판, 창문 2개, 문 2개, 옷걸이, 휴지통 등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칠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랜드마크는 첫째,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고 둘째,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며 셋째, 쉽게 인지된다. 이 조건 때문에 칠판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창문이나 문을 만졌어요. 그러면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도 그 시험에서는 2개가 있었고요. 창문도 오른쪽 왼쪽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던 건 칠판이에요. 자, 그러면 문을 내가 만졌는데 이게 앞문인지 뒷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각적 자료나 공간적 자료가 없다 하면 진짜 촉각만 만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칠판밖에 되지 않아요. 왜? 칠판 만지면 알 수 있잖아. 여기 어딘지 알잖아. 칠판 하나밖에 없고 칠판만 만지면 내가 교실 앞쪽이구나 알고 알죠. 그런 조건들이 지금 일정 기간 고정되고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며 쉽게 인지되어야 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칠판만 유일하게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랜드마크는 또 하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지의 용이성으로 두 가지를 나눠요. 첫 번째가 1차, 두 번째가 2차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는 무조건 알 수 있는 거, 2차는 어떨 때 놓칠 수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요. 점자 보도 블록이 나와 있어요. 점자 유도 블록 같은 경우에는 길 가운데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고 쉽게 인지됩니다만 공간에서 특정 부모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랜드마크로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인지의 용이성으로 나눈다. 1차와 2차. 그냥 누구나 인지할 수 있으면 1차,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되면 2차,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와 정보점 볼게요. 자, 단서는 보행 도중 특정 순간 공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감각이다. 그래서 여기도 냄새, 소리, 촉각, 시각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도 다 들어가는데 포인트가 랜드마크와 구분점은 특정 순간이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요, 그 첫 번째 단락의 6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벨 소리는 일정 간격으로 계속 울리도록 설치해 놓지 않은 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청각 정보를 우연히 제공하는 단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처럼 특정 순간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이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책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수영 선생님 책에서는 단서 빼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책에서는 정보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정보점도 랜드마크와 같이 방향정의를 형성하는데 유용하다. 정보점이란 다른 사물의 특징과 결합하여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1+1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읽어보면 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만져섰을 때 여기가 어떤 엘리베이터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소화전이 있다고 하면 특정 위치도까지 알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정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랜드마크나 단서에 붙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보점이라 한다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기준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 시험에 인지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온 이 기준 위치와 뒤에 나오는 공간 갱신 또는 공간 업데이팅이 다음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3 기준 위치가 있습니다. 기준 위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간에 관한 사고 및 행동을 위한 기준 위치는, 자, 기준 위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공간에 관한 사고 및 행동을 하기 위한 게 기준 위치를 하는데, 이 기준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 두 번째가 사물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기 중심 기준 위치는 환경과 사물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적하고 기억하며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이게 오른쪽이 되고요. 이게 왼쪽이에요. 근데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이게 왼쪽이 되고 이게 오른쪽이 됩니다. 됐죠?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게 자기 중심 기준 위치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더 내려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보행 분야의 문헌에서는 자기 중심 기준 위치를 자신과 사물 간의 관계라는 용어로 서술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 기준 위치는 자신과 사물 간의 관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물 중심 기준 위치가 있어요. 자, 사물 중심 기준 위치는 자신의 현재 위치는 상관없이 환경 내 사물 또는 장소들 간의 거리, 방향, 위치들을 지각하고 기억하며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무슨 거라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근처에 보면 뭐가 있냐면 63 빌딩이 있어요. 63 빌딩의 북쪽에 남쪽에 특정 건물이나 특정 뭐 장소가 있다. 이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63빌딩만 찾으면 63빌딩 남쪽 바로 나와요. 남쪽에 있는 건물, 아 거기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왼쪽에, 이러면 못 찾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사물 중심과 자기 중심이라는 거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사물 중심 기준 위치는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라는 것 정도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 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중심 기준 위치입니다. 근데 자기중심 기준 위치는 사물중심 기준 위치보다 빨리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보면요. 우선 사물중심 기준 위치보다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더 쉽거든. 쉽거든, 이건.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자, 신체의 일부, 특히 등에 지도를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네, 등에 지도를 그려주면 어떤 걸 기를 수 있냐면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기를 수 있습니다. 기를 수 있어요. 자,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등에 지도를 그려주는 전략을 활용하여 방향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손에 그리면 이 손이 바뀌기 때문에 힘들어요. 막 움직이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등에 그려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보는 쪽이 이쪽이 등 쪽 위쪽이 될 거고 뒤쪽이 내 등의 엉덩이 쪽이 될 거니까 이렇게 충분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등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물중심 기준 위치가 있는데요. 이 사물중심 기준 위치 같은 경우는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8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요. 사물중심 기준 위치로 공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중심 기준 위치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보행 경로를 다양하게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는 더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촉각 지도를 기억해 두십시오. 어제 박수진 선생님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조 도구로. 자, 촉각 지도. 자, 촉각 지도를 활용하면 사물중심 기준 위치로 공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촉각 지도는 뒤에 또 나옵니다. 했죠? 촉각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8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가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사물중심 기준 위치에 근거한 공간 정보는 지표 중심 정보, 그리고 극중심 정보, 그리고 지도 제작 중심 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하위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명칭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험에서는 기준 위치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거면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준 위치 종류나 이런 기준 위치를 기를 수 있는 전략을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일단 명치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명칭을 본다고 하면 이거 기준 위치와 관련돼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인지 지도가 나와 있고요. 인지 지도 또한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2008년에도 나왔었습니다. 2008년에도.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지도, 인지맵, 그리고 공간도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지지도란 환경의 공간 구조나 사물의 위치와 공간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다. 어제는 좀 틀렸어요. 정신적 표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신적 표상. 근데 여기서는 정신적 이미지다. 가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정신적 이미지 또는 표상이라고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인지지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인지지도는 경로인지와 총체인지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경로인지지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에 대한 방향과 거리 및 경로 중 랜드마크 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겁니다. 예컨대 자,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별로 안 와봤을 거예요. 대방동이니까. 그러면 노량진은 많이 와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노량진에서 대방역까지 오기 위한 길이 대부분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냐면 그냥 쭉 걸어오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두 정거장 뒤에 내리잖아요. 이렇게 이 동네에 대한 머릿속에 그림이 별로 없고 내가 늘 가던 그 길을만 안다가 여기 나오는 경로인지지도입니다. 경로인지지도 영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레벨이에요. 루트 레벨. 이거 자폐도 나오거든요. 자폐 어떻게 하면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이 뭡니까? 습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갔던 데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걸 경로인지지도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총체인지 같은 경우는 총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왔다 갔다 이제 3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길만 해도 10가지를 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 지리는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되는 게 총체인지지도라는 거.
자, 그래서 39페이지에 가장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총체 인지 주도는 특정 환경 전체 및 환경 내 사물들 간의 위치 관계 등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랑 조금 다르죠. 위는 뭐 목적지와 뭐 출발지와 목적지 이런 표현이 있고 여기는 특정 환경 전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루틴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자, 경로 인지지도만 형성하고 있다면 다양한 상황에 맞춰 보행 경로를 선택하지 못하지만 총체 인지지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훨씬 다양하고 자유롭게 보행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길을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그 길이 막히거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당황스럽겠죠. 근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길을 안다. 그럼 막혔으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직진만 하는 거야. 직진을 하는데 그게 막혔다. 그러면 막힌 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 동네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덜 막힌다라는 거 아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뭐 경로 인지지도와 총체 인지도의 뭐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 이게 박스인데 투명한 박스고요. 글자가 좀 달라요. 전맹 시각장애 누구는 이러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읽어보시면 총체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 사람이 총체가 있냐, 경로가 있냐, 이거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 위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늘릴 수 있는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지지도 또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41페이지에 나와 있어. 41페이지에. 자, 41페이지 가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 대화와 평행 대화도 인지지도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 있는 자기 대화, 평행 대화가 어디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영어로 셀프 토크와 패러럴 토크입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의사소통에 나오고요. 의사소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자기 대화법과 평행적 발화 기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가 똑같고요. 개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대화 한번 볼게요. 자기 대화란 교육생이 보행하는 과정 내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거 5발짝만 더 가면 뭐 맥도날드고요. 맥도날드에서 오른쪽을 틀면 뭐 어디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 대화. 이 자기 대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소통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행 대화가 있는데 평행 대화. 자, 평행대화는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행대화란 보행지도사가 교육생의 보행 과정을 말로 진송하는 것이다. 자, 네가 앞으로 가면 뭐가 되고 여러분 뭐가 된다. 아니면 그냥 똑같이 얘기해 주면 돼요. 네가 해야 될 걸, 학생이 해야 될 걸 교사가 대신 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자기 대화와 평행 대화는 인지 지도를 촉진하는 데 전략이고요. 자, 다음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 자, 시각장애 아동이든 시각장애 성인이든 간에 촉각지도 활용이 직접적인 공강탄생보다 총체 인지지도를 형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촉각지도 또 나옵니다. 촉각지도. 자, 촉각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나왔던 사물중심 기준치를 기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촉각지도 또한 총체 인지지도를 기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촉각지도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촉각지도를 엄청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책에서는 촉각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그리고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넘어가면 공간갱신이 있네요. 공간갱신. 어제 박수인 선생님 책에서는 공간 업데이팅이라고 번역된 내용입니다. 자, 공간갱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갱신이란 보행자가 보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신과 사물간의 거리와 방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뀌어서 바꾼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갱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자, 보행지도사는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생의 공간갱신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공간갱신은 효과적인 방향전환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얘가 공간갱신을 못하면 방향전환을 못할 가능성이 높대요. 왜? 필수 요소니까.
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새롭게 인지맵을, 인지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드는 과정이 뭐다? 공간계신이기 때문에 공간계신을 못하면 방향정의 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에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데 이 구성 요소들 같은 경우는 뭐 감각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감각에서는 그렇게 볼 것도 없는데 44페이지 가면 여러분들이 지체 시간에 배웠던 고유 수용성 감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요. 자, 고유 수용 감각이란 근육과 관절 신경 자극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위치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게 고유 수용 감각인 지체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 근육과 관절 사이에 이런 감각을 감각을 받는 수용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내 팔이 어느 위치에 있다, 내 팔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고유 수용 감각을 적절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 로봇들이 달걀을 질 수 있냐 없냐가 이 고유 수용 감각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컨대 촉각 같은 경우는 됐다 안 됐다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달걀을 쥐려고 하면 손에 쥐려고 하면요 적절하게 쥐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게 쥐면 깨지죠. 그리고 너무 약하게 좀 떨어져요. 이걸 조절하는 게 고유 수용 감각이에요. 이걸 조절하는 고유 수용 감각.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인지가 나오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좀 더 보일 게 있거든요. 그리고 4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47페이지 넘어가면 기초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 환경, 사물, 물리적 속성, 사건, 행동 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념이 뭐냐면요. 누구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48페이지에 가면요. 이런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주 셋째가 나오죠. 이거 읽어보시면 어제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네, 로헨펠드의 특수 방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 봤는데 어디서 봤지? 누구 거지라는 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강론을 보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비슷한 게 엄청 많고요. 그냥 이렇게 섞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실문을 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의 원칙이다. 둘째, 체험을 우선으로 하는 직접적인 원칙이다. 셋째, 통합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성의 원칙이는데 이게 로헨펠드의 특수 방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번역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다 정도, 그래서 나온다 정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단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방향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도해야 할 개념은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전을 위한 개념을 분류한다면 신체 개념, 공간 개념, 환경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부터 신체 개념이 뭐고 그리고 공간 개념이 뭐고 그리고 환경 개념이 뭐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정도는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 로헨펠드의 특수 방법의 원리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시각장애의 이러한 개념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 원칙과 주요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지도 원칙과 주요 전략 첫 번째 줄. 자, 시각장애인은 공간의 구조와 사물의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가설 검증, 환경 규칙의 일반화, 자기 익숙화, 방향정의 보조도구 활용, 도움 요청, 문제계 전략 적용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데 여기 나오는 지도 원칙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나와요. 이거 저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 지도 원칙이 나와 있거든요. 방향적인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좀 나와 있는데 이 기본 원칙은 읽어보시면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개별화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한 거고요. 51페이지에 둘째, 감각기술과 인지전력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분상계실 하다 보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생애 주기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52페이지 가면 넷째,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을 통합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공적인 훈련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죠.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가면 가설 검증이라고 나와 있죠. 어제는 인지 과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박수 선생님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가설 검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분 성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은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 분석, 선택, 계획,
그리고 실행이 5단계가 있다. 이 5단계가 뭐 유기적으로 돼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책에서 봐야 될 건 5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왜 가설 검증을 했냐라는 대답을 이 책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향정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의 인지 과정은 지속적인 가설 검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이 환경에 대해 방향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각, 분석, 선택, 계획, 실행의 순환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거는 뭐 중등처럼 아니지만 초등처럼 넣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방향정의 지속적인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지분 성계실이 순환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다른 말 써도 관계는 없지만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했죠? 자, 그리고 55페이지 가면 환경 규칙의 일반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박수인 선생님 책에서는 번호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근데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이 책에서는 환경규칙의 일반화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기준점 방식과 참고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방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점 방식은 말 그대로 특정 하나 찍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주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주는 게 기준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참고선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주는 게 참고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뭐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게 기준점이다, 이게 참고선 방식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이 책에만 좀 특별한 게 있는데 55페이지 가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상대식과 섬식이라는 지하철 승강장 구분이 있습니다. 상대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면요, 상대식의 경우 승강장은 철로 사이를 두고 양쪽에 있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다고요. 이게 상대식이고요. 여기 반해서 이제 섬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예요. 이렇게 되는 게 섬식이에요. 서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섬식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6페이지 가면 자기 익숙화입니다. 이 자기 익숙화는 중요합니다. 어제 박수희 선생님 책에서는 친숙화 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었던데 좀 다르다는 것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기 익숙화란 새로운 환경에 대해 보행자와 사물 간의 관계 및 사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그래서 어제 제가 동그라미 1부터 10까지 단계가 쭉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책에서는 자기 익숙화 과정을 3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변 탐색과 격차 탐색 그리고 기준점인데, 어제는 환경파악법에서 2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둘레 파악법과 수직횡단 파악법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번역의 차이라는 거, 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원어가.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바로. 자, 그러면 주변 탐색부터 보겠습니다. 주변 탐색이란 보행자가 특정 환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공간의 주위 경계를 따라 탐색하고 각 경계면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을 붙여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 어제 말했던 둘레 파악법과 같고요. 다음 격자 탐색. 격자 탐색은 특정 환경을 바둑알과 같이 구획을 설정한 후 전후 또는 좌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어제 얘기했던 수직 횡동 파악법과 동일합니다. 원어가. 그리고 어제 없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나오는 기준점입니다. 자, 기준점이란 환경 전체를 탐색하기 위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쉽게 돌아와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일반적으로 얘는 문이 돼요, 문. 내가 첫 공간에 갔다, 교실이란 첫 공간을 갔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첫 공간에 기준을 내는 건 일반적인 문이 되고요. 그 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 지금 얘기했던 격자 탐색이 격자 탐색이란다. 주변 탐색이 될 거고요. 문을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격자 탐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앞에서 예로 든 강당을 익히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출입구를 기준점을 삼아 강당 내 어느 지점이든 간에 사물들 간의 배열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기준점을
재확인하면서 방향 정의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점이 저 문이라고 하면 저 문 반대쪽에 뭐가 있다? 에어컨이 있다. 에어컨 반대쪽에 뭐가 있다? 또 에어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기준점이라는 거고요.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조도구 활용이 나오거든요. 이 보조도구는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58페이지에 보면 약도, 입체 모형, 평면 지도이다. 자, 약도, 입체 모형, 평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평면 지도가 좀 중요합니다. 왜? 촉각 지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약도 먼저 보겠습니다. 약도. 자, 특정 환경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보다 경로만을 간단하게 기술해주는 약도가 더 유용할 경우가 있다. 특히 환경이 복잡하거나 생소할 경우에 더 그렇다. 그렇겠죠. 아무리 시각장애인이고 정한인이라 하더라도 다 그려주고 찾아라 못 찾아요. 그냥 길만 찾으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청첩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건물 위치만 나와 있고 그 근처에 어디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이게 약도잖아요. 약도도 여기 나와 있는 보조도구에 활용에 들어간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입체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입체 모형은 약도나 평면 촉각 지도보다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를 촉진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나와 있어요. 더 유용하다. 자, 입체 모형은 실제적인 3차 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므로 환경 개념에 부족한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를 촉진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평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평면 지도. 말 그대로 평면 지도예요. 평면 지도인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그 장치가 지금 58페이지, 5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평면 지도는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감각 유형에 따라 촉각 지도, 확대 지도, 촉각 확대 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촉각 지도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가면요, 바로 제가 얘기했던 촉각 지도 제작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작 원칙은 어제 저희가 봤던 촉각 그래픽 제작 원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뭐냐면요, 둘째, 그리고 여섯째는 여기 촉각 지도 제작 원칙에만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촉각 그래픽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첫째부터 볼게요. 첫째, 필수적인 전달할 정보만 촉각 지도에 포함시킨다. 어제도 그랬듯이 간략화시킬 수 있으면 중요한 것만 넣으면 됩니다. 둘째, 크기는 두 손을 나란히 붙이고 열쇠칼을 펼칠 때 넓이가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무한도전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촉각지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촉각지도는 지나치게 넓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 안에 딱 들어가야 머릿속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예컨대 선생님한테 이만한 지도를 줬어요. 눈 감고 만져봐. 뭐 어떻게 알아? 이 정도 크게 줘야 만졌을 때 여기가 방이 어디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 척도는 필수적인 정보를 보여줄 만큼 최소화한다. 굳이 척도를 세세하게 다 그려줄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넣어줘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1페이지 보면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있는 그대로 모두 제시기보다는 도식화한다 정도 봐주시면 좋아요. 너무 디테일해지면 만져서 알기가 힘듭니다. 도식화 정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 시각 위주가 아니라 촉각 위주로 기호를 선택해라는 거.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여섯째, 정보 밀도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만졌을 때, 이렇게 촉각으로 만졌을 때 특정 센티미터 이하는 한 점으로 인식해요. 보통은 이게 1.5에서 5mm인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다가 어떤 순간 되면 이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줘라 라는 말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일곱째, 기호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것만 한다. 이거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정보가. 그래서 최소화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촉각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데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촉각 지도 활용법 지도에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볼게요.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이 촉각 지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초 개념을 우선 지도한다. 자, 촉각 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 써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써요? 라고 대답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대답이 지금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선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도한다. 이렇게 따라가면 연속적이고 이렇게 따라가면 방향이 있네 라는 거 알려주는 게 첫째고요. 둘째, 크기와 척도의 개념을 지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 1대1이 아니다. 좀 줄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둘째고요. 셋째 같은 경우는 기호표상을 지도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문은 이거고 뭐 출입구는 이거고 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요거다라는 거 설명해 줘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넷째, 모양 개념을 지도한다. 자, 모양 개념을 지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가구 모양이든지 방 모양 같은 경우 이게 방이고 이게 가구다라는 걸 충분히 지도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 방위 개념을 지도한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동서남북은 알려줘야 될 거니까. 이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단락에 보면요. 시각장애인이 방향적이기 위해 촉각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 자, 이게 뭐예요? 대한 설명은 첫 번째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설명이 지금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직계 손가락 끝으로 기호를 식별하게 한다. 여기 어제 점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걸로 합니다. 다 웬만하면 다. 자, 둘째,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할 체계적으로 훑기 한다. 자, 한 손만 하면 몰라요. 근데 두 손을 하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만져보든지 이렇게 해라는 거. 그리고 셋째, 선으로 표시된 기호를 따라가 보도록 지도한다. 자, 선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손을 기준점을 잡고요. 한 손을 옮겨봐요. 이렇게. 그러면 알 수 있잖아. 전체.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크기가 되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기준점 잡아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도움 요청이 있죠. 이게 어제 영어로 뭐라 했냐면 하인즈 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즈 브레이크 크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 7 문제 해결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 해결 전략 밑에 보면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의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계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고 정생등에 배우는 단계가 대동소이합니다. 따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읽어보면 문제 인식하고 해결책 찾고 그리고 대안 선택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거. 이 단계가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런 문제 해결 전략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다? 낙하훈련. 어제 말했던 드롭오프가 여기 나옵니다. 자, 낙하훈련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관련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다. 낙하훈련이나 교육생을 특정 환경에 위치시킨 후 목적지를 제시하면서 찾아오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요. 거의 옛날에 말했던 보쌈이랑 똑같습니다. 자, 얘를 잡아가지고 눈 가리고요. 다 가린 다음에 차에 태워가지고요. 한참 가다가 떨가줘요. 그 다음에 위치를 알려줍니다. 너 찾아와. 물론 뒤에서 다 보고 있겠죠. 이게 낙하훈련이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떨궈지면 당황스럽겠죠. 일단은 찾아야 돼. 여기가 어딘지 물어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가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이게 다 문제 해결 전략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기를 수 있다가 낙하훈련이라는 거, 드롭오프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는 뭐 넘어가면 되죠. 이게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3장 시각 활용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부분 좀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대신 69페이지 가면요. 1. 시각장애 관련 용어가 나오고요.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각상실이 나옵니다. 어제 시각상실 박수진 선생님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0.8이라고 했고요. 엄청 문제가 많다. 그게 이제 LLP, 완전 시각상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도만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두 번째 줄 내려가면요. 기능시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능시각. 자, 기능시각은 시각손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 가정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 수준을 의미한다. 시각을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나는 뭐 결과 아니면 그 수준을 기능시각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 이제 맹과 저시력 이런 정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책마다 다 틀리다는 거. 왜? 기준이 다 틀릴 거니까. 한국 틀렸고 미국 틀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틀리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요. 이제 70페이지에 보면 눈의 구조와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의 구조와 기능.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지? 체계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근데 어제 박수진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막 나열했잖아요. 막 나열.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설명을 좀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눈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보면 세 번째 줄 보면요. 안구, 그리고 안부속기, 그리고 시신경과 시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안구를 또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안구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외막, 두 번째가 뭐냐면 중막,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망막, 뭐 내막 이렇게 있는데 내막,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안내용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책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 외막은 어제 말씀드렸던 뭐가 있냐면 각막과 공막이 있고요. 이 공막은 시각장애 외에도 또 나옵니다. 지체장애에서 또 나와요. 그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막이 뭐가 있냐면 어제 얘기했던 홍채와 그리고 모양채, 그리고 맥락막이 있습니다. 맥락막. 이 맥락막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아까 그 망막 같은데 에너지 공급한다, 영양분 공급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막은 어제 얘기했던 그렇게 많았던 망막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용물 같은 경우는 수정체, 어제 수정체 얘기했고요. 그리고 방수, 그리고 초자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각막과 관련된 질환이 뭐다, 공막과 관련된 질환이 뭐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 정도. 자, 그래서 70페이지, 71페이지 내용은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71페이지에 보면 안부속기 그리고 시신경 그리고 시로 정도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71페이지 밑에 단락을 볼게요. 둘째, 안부속기에는 안화, 안검, 결막, 외양근으로 되어 있고 이 외양근은 어제도 얘기 들었다는 것 정도. 그래서 외양근에 이상이 있으면 사시나 안구 진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까지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셋째, 시신경과 시로가 있는데요. 자, 망막의 상을 뇌로 전달하는 것이고 시신경은 재생 능력이 없으며 시로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반맹 같은 시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질환으로는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시로장애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면 저시각의 원인 질환과 지원 전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왜? 책마다 조금씩 틀린 내용이 있어서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자, 시각장애의 원인이 되는 주요 안질환에는 백내장, 망막색소 변성,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이 있는데 이것도 어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게 어떤 걸 더 아셔야 되냐면요. 두 번째 줄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 질환으로는 각막 혼탁, 각막 변성, 초잔치 혼탁이 있는데 이거는 백내장과 유사하다고. 다시 말해서 백내장 교육적 조치가 거의 유사합니다. 얘네들은. 자, 각막 혼탁, 각막 변성, 초자체 혼탁은 백내장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시신경염, 시신경 병변은 황반부 병성과 유사하다. 황반변성과 유사하다. 그리고 망막, 미수가 망막증, 시신경 위축은 당뇨병성 망막증과 유사하다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 72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백내장, 망막색소 병성, 녹내장, 황반병성, 당뇨성 망막병성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사하니까 해당 유사한 거 다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내장이라고 해서 뿌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제 이게 감도 저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강도 저하가 보이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각막 혼탁도 있겠고 각막 변성도 있겠고 초자체 혼탁도 있겠구나 라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1순위는 백내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위가 좀 다르다는 거. 근데 형태도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좀 쓰기 편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안질환은 공통적으로 시력감퇴, 눈부심 등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력감퇴, 눈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다 고대비 자료를 사용하고 굵은색 펜이나 줄이 쳐진 노트 사용, 그리고 글레어가 적은 자료의 사용인데 이 글레어 같은 경우는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 또는 문눈부심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글레어가 적은 자료의 사용, 저시각 기구 및 보정공학 기기 제공이 필요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이렇게 각각의 교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흐릿한 시력, 이거는 어제 감도자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근래에 대한 민감성, 조저에 따른 시력 변동, 색식별력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기 수술을 통한 시력의 회복, 근리의 최소화, 고대의 자료의 제공, 그리고 이거는 기억해야 되죠. 중심부 백내장의 경우 나종 조도 제공, 주변부 백내장의 경우 높은 조도 제공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제 다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여기 추상체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명소시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이 명소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에 있는 그 병단에는 암소시를 사용할 수 있는 간체를 사용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주변부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조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까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녹내장, 주변 시야 결손, 근래에 대한 민감성, 조도의 변화에 따른 수능 감소, 야맹증, 눈의 피로와 안통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조도 유지. 여기서는 적절한 조도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어제 박수 선생님께서는 낮은 조도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근래의 최소화, 정기 검진익, 약물 통한 안압 관리가 나와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셋째, 망막 세소 병성을 좀 보겠습니다. 망막 세소 병성 또한 주변 시야 결손, 터널 시야 발생, 야맹증, 나존 조도에서 보기 어려움, 유저에 대한 실명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잔존 시야를 고려한 적절한 확대, 눈과 자료 간의 적절한 거리 유지, 글을 놓치지 않기 위한 타이포스코프 사용. 이거 한글로 뭐라고요? 독서보조판까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독서보조판, 그리고 시야 확대 기구 사용, 실명 대비 점자 교육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녹내장과 망막 병성 같은 경우는 원인은 틀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눈에서 망막의 주변 부위부터 이렇게 죽어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뭐 이렇게 시야 문제, 주변 시야 결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묶어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3페이지 가면 넷째 황반 변성이 있네요. 자, 황반 변성은 중심 시야 결손, 중심부 암점이라고 나와 있고 근래에 대한 민감성, 눈의 피로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심의 보기, 이건 중요합니다. 시험에 문제 나왔던 거. 그리고 근래의 최소화, 그리고 암점보다 크게 자료 확대하기, 눈과 자료 간의 근접 거리 유지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당뇨성 망막증은요, 불규칙한 암정, 복시 현상, 복시가 여러 가지로 보인다. 똑같은 게 두세 개로 보이는 게 복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촉각 둔감화, 이거는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잦은 시력 변동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촉각 대비 듣기 지도, 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 정기 검진, 당뇨 관리 등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섯 가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더라도 이제는 좀 신기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신기 위축으로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다섯 가지는 이 특성, 각 질환에 대한 특성을 문제를 푸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하고 특성을 고려해서 푸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시각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시각 평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원거리 시력이 나와 있고요. 다거리 뒤에는 근거리 시력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거리 시력에 관련된 내용이 어제 박수현 선생님 책 내용과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쓰는 뭐 F로 시작하는 원거리 시력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 장점, 단점 딱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오기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안 써요. 비슷한 걸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서행동에 보면 엄청 신기한 검사표와 그리고 엄청 신기한 단계들이 많거든요. 그거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나오는 건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 이상 맞추려고 하면 다 외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울 바에는 나오는 거 제대로 외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됐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써? 안 써? 그리고 예컨대 정서행동에 보면 SSBD라는 게 있어요. 다가문 절차. 이거 20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와요. 왜? 안 쓰거든 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쓰냐 안 쓰냐를 먼저 판단하시고 선생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을 것 같아서 외운다. 안 말릴 거예요. 안 말릴 거예요. 그 대신 그 전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보세요. 자, 그리고 원거리 시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첫 번째 줄과 두면 늘 나오죠. 보통 20피트, 6m 거리에서 나오죠. 이게 왜 일어나면 어제 미국 맹 정의봤죠. 200에서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나와요. 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대부분
스탠다드가 미국 스탠다드가 좀 많아요. 미국 기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20피트, 6m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법정면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검사가 있냐면 스텔렌 시력표 그리고 한천석 시력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F로 시작하는 원거리 시력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엄청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안 쓴다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실제로 쓸 때는 우리가 쓰는 한천식이나 진영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7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이러한 형식적 원거리 시력 검사 결과는 망원경의 배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된 책은 이 책밖에 없고 다음 주에 패스워드 보면 이 표현과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더 나았다고 보고요. 패스워드에 있는 표현은 이만 선생님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만 선생님 책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더 명백하거든요. 이게. 원거리 보면 엄청 말이 많아요. 뭐 엄청 이상한데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원거리구나. 자,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망원경의 배율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4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시력표가 있는데 그 시력표 옆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원경이나 확대경의 배율 결정은 환자가 필요하는 시력 그리고 환자가 볼 수 있는 시력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BVA 분의 NVA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요. 만일 원거리 시력이 0.2인 사람이 칠판을 보기 위해 0.5 시력이 필요하다면 0.2 분의 0.5 이러면 배율이 나옵니다. 약 2.5배율. 이거 정도까지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있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하면 원거리 시력을 높일 수 있으나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리에서 특정 거리, 여기서 이만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기밖에 못 봐요. 근데 물론 이게 볼 때 더 확실히 선명하게 보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버리는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야 문제 생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야 문제가.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확대해버리면 나머지를 버릴 수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근거리 시력이 나오고요. 근거리 시력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리 시력 검사는 일반적인 독서 거리에서 실시된다. 그래서 어제 근거리 검사는 뭐 30cm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책마다 틀리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것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에 볼게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거리 시력 검사의 결과는 확대 글자 크기나 확대경의 배율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또한 실내 표지판이나 확대 지도 제작 크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앞에서 원거리는 어디? 망원경 배율. 그리고 근거리는 어디? 확대경 배율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76페이지 보면 시야가 있습니다. 시야. 자, 어제 박수희 선생님 책에서는 시야 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로. 자, 그러면 먼저 또 보겠습니다. 자, 시야란 눈으로 전방에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주변의 범위를 얘기하고 어제는 박수희 선생님 책에서는 논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0점, 뭐 주시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마찬가지로 시야를 주변 시야와 중심 시야로 나누고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그 기준은 30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희 선생님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 중에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서해놓고 딱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읽기가 편해요, 이 책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주변 시야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공간과 사물 간의 상호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하며 중심 시야는 시야 범위 내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변 시야가 좁아지면 중심 시야만으로 자유로운 신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제 똑같은 표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자, 시야 이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세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가 더 뭐가 다르냐면 반맹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반맹이라는 거. 자, 일단 협착, 감도 저하, 그리고 반맹
암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협착이란 망막세소 변성, 녹내장 등으로 시야 범위가 좁아진 것이고 감도전환, 백내장, 각막우탕 등으로 시야의 범위가 좁아졌으나 손상된 시야 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를 얘기한다. 반맹이란 시로장애로 시야 절반이 결석된 것을 얘기하고요. 암점은 당뇨망막 변성,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등으로 시야 안에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근데 이게 부분인데 엄청 큰 부분이 될 수 있고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박수 선생님 책에서는 이게 중심 암점이나 주변 암점이나까지도 나눴다는 것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줄을 보면요, 시야가 10도 이내로 협착되면 보행이나 독서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면 서포터를 해줘야죠. 도움을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설명할 텐데, 일단 그리고 시야가 10도 이상이면 광학기구를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10도 이내로 심하게 협착되면 확대경보다는 확대 도서기를 사용하시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제 확대기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확대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 확대, 반전, 그리고 축소까지 다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야가 너무 이게 좁아지면요, 확대경으로 보면 단점이 뭐 있냐면 확대경은 도서가 높아지면 시야가 줄어들어요. 근데 시야가 줄어드는데 더 줄여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확대 도석을 통해서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축소해가지고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확대 도서기를 사용하시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시야가 좁아진 경우에는 마이너스 렌즈를 처방하여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게 오목 렌즈를 사용하면 조금 작게 보이고 좀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빛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그냥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한 줄 더 내려가서 중심 시야가 10도 이하이고 시력이 0.2 정도라면 프리즘 렌즈나 역만원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제 얘기했던 시야 확장 도구거든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10도 이하고 0.2 정도 된다고 하면 프리즘 렌즈나 역단원경을 사용해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보면요, 중심부 암점이 너무 크지 않다면 보행은 가능하지만 읽기와 쓰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시점에서 우측에 암점이 있으면 좌에서 우로 읽어나가는 독서 형태로 인해 읽기에 더욱 어려움이 커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당연하지, 왼쪽에 있는데 계속 걸려, 욕 나오지. 딱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표현하면 됐죠? 계속 걸려요. 그러면 암점이 여기 있으면. 그래서 어렵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다음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부 암점이 있으면 예측되는 배율보다 고배율의 광학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암점이 너무 크게 내면 광학기구를 사용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중심부 암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심부로 글자를 읽잖아. 시력이 아주 좋으니까. 그러면 내 시야에 이렇게 큰 암점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 크기는 최소한 얘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안 읽힐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커버리면 대충이라도 알지. 이거 김인가 짐인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조건 또 붙지. 이게 너무 크잖아. 택도 없다는 거지. 됐죠? 그 말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자, 그리고 주변 시야 검사가 바로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박순 선생님 책에서는 이렇게 주변 시야, 중심 시야 나누는 게 아니라 어제는 동적과 정적 시야로 나눴어요. 책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박순 선생님 책에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동적과 정적 시야 검사 도구를 정리하셔야 되고, 이 책에서는 주변 시야와 중심 시야의 그런 검사 도구를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변 시야 검사를 보겠습니다. 주변 시야 검사에서는 이 책에서는 골드만 시야 검사와 포스터 시야 검사, 대면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변 시야 검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면법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설명이 자주 나와 있잖아요. 1부터 6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명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요. 서로 눈을 맞춰요. 어떻게 맞아 보니까 나는 왼쪽, 그 사람 오른쪽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뭐야 안 보여? 뭐야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대면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이 딱 그거예요. 읽어보시면. 됐죠?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붙거든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 검사하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당연하지. 내가 이상한데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할 거야? 같이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9페이지 있는 중심시야 검사입니다. 이 중심시야 검사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가? 2문제 정도는 나왔거든요, 여기서. 자, 중심시야 검사가 있는데 중심시야 검사는 크게 4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암술력 격자, 두 번째, 탄젠트 스크린, 세 번째, 안면 관찰법, 네 번째, 시계 보기 검사법이 나와 있는데 암술력 격자는 어제 바로 연결될 게 뭐냐면 황배암 변성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요. 시야가 10도 또는 20도 이내, 특히 황반부 부위에 암점을 검사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자세한 건 패스워드에서 할 건데 암술력 격자잖아요. 격자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모양이거든요. 이거 보고 이게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 암점이 있는 거야. 여기 이상하게 보인다. 여기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암술력 격자 검사입니다. 또한 패스워드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 스크린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줘요. 띄워주고 여기 반짝반짝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여 안 보여?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게 탄젠트 스크린 검사인데 이것 또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탄젠트 스크린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얘가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중심 시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쓰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자, 그럼 탄젠트 스크린 검사는 중심 시야 35도 이내 범위를 검사하는데 효과적이고 이 위치의 암점은 시력과 보호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걸 검사한다. 그래서 이게 표시를 한답니다. X자 이런 식으로. 보여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찾는 게 탄젠트 스크린 검사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근데 책마다 다 틀려요. 몇 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35도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책에는 30도, 25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틀리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셋째, 안면 관찰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면 관찰병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 본 다음에 이렇게 얼굴 가운데 조명이나 스티커를 붙이고 보이냐 안 보이냐 찾는 건데 뭐 그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넷째, 시계보기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시계보기 검사법이 강조되어 있고요. 한 장 더 넘어가시면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계보기 검사법은. 자, 휴대가 용이하여 어느 장소에서도 검사가 간편하다. 이 검사를 위해 약 11인치 종이에 검정색 마카로 지름 8.5인치의 시계를 그린다. 시계의 모든 숫자와 가운데 표시한 별 모양을 볼 수 있다면 저시각인이 암점이 없거나 안정적으로 보지를 못하거나 눈을 움직여 계속 탐색하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지. 얘가 암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다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얘가 지금 고시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고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고시 능력이 있어야 돼. 고시 능력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자는 먼저 저시각인이 눈이 안정적인 보기, 즉 고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고시를 해야 나머지 부분에 고정적으로 놔야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시계의 중앙을 바라보면서 중심부 암점이 있어 가운데 별 모양이 안 보여지고 주변 숫자들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저시각인이 시력이 생각보다 나빠서 시계 숫자들을 보이지 않다고 한다면 숫자가 보일 때까지 시계 검사지를 가까이 이동하거나 더 크게 그린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 장만 더 넘어갈게요.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그려요. 1부터 10까지 그린 다음에 가운데 별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이 별이 안 보이는 곳을 찾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갖다 놓고 숫자가 잘 보이는 걸 찾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암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잘 보이는 곳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잘 보이는 곳을 활용하는 게 뒤에 나오는 중심의 보기거든요.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시계 보기 검사법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됐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 같네요. 자, 그리고 81페이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대비감도가 나옵니다. 대비감도. 어제도 이 대비감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자, 대비감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독서 시 확대경보다 전자독서 확대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대비감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독서 시 확대경보다 전자독서 확대기가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럴까요? 자, CCTV 같은 경우는 역전, 반전도 할 수 있거든요. 대비감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율만 높여주는 확대경보다는 대비 감도를 바꿔줄 수 있는 전자 확대 독서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따구로 생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시야를 하면서요. 7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단락에 10도 이내로 심하게 협착되면 확대경보다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시 효과적이다. 이것 또한 잘 받아라고요. 이것 또한. 자,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학생 특성이 쭉 나와 있고요. 한 명은 시야가 좁고요. 한 명은 대비 감도가 낮아요. 자, 확대경과 CCTV를 줬어요. 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 확대경보다 CCTV가 효과적인 사람 찾아라. 그러면 시야가 좁은 애, 그리고 대비 감도가 낮은 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81페이지 밑에 보면 조명과 눈부심이 있네요. 자, 조명과 눈부심. 이거 같은 경우는 자, 82페이지에 가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82페이지의 두 번째 줄을 볼게요. 저 시각인의 원인 질병과 과제 유형에 따라 조명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백색증, 수정체 중심부 백내장, 무수정 체한, 망막박리, 무호흡 체한 등은 조도가 낮은 환경을 선호하고, 이거는 또 책마다 틀리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망막박리. 나머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망막박리는 낮은 환경이래요. 자, 그리고 고도근시, 반맹, 시신경 위축, 수정체 주변부 백내장은 조도가 높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눈에 띄는 거는 고도근시와 반맹, 그리고 시신경 위축은 높은 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신경 위축은 조명에 있는 확대기 사용이라고. 늘 공통적으로 얘는 높은 거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요. 찾아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언제가 걸릴지 몰라도. 됐죠? 자, 일단 책마다 다르다는 거 정도 좀 기억하시고, 아까도 앞에 보면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적정이라고 했고 박수희 선생님 책에는 낮은이라고 돼 있다는 거. 이런 차이를 기억하는 게 디테일에서 선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도. 자, 조도란 어떤 물체에 빛이 추사되었을 때 빛을 받는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을 받는 빛의 양이라는 거 하고, 이걸 럭스라고 하거든요. 이 조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휘도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조도 같은 경우는 받는 거고요. 휘도는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중요합니다. 어제 눈부심에 대해서 박수현 선생님 책에서는 두 군데에서 설명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이 책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자, 눈부심이란 휘도가 높은 광원이나 광원이 광택이 있는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눈에 들어올 때 생기고요. 눈부심은 또는 백내장, 강막 혼탁, 황방명성 같은 매체 혼탁이 있어 눈 안에서 빛이 산란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눈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박수현 선생님 책에서는 따로따로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는 같이 묶어놨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원래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이게 읽는 방법이거든요. 원래. 됐죠? 그러면 이러한 눈부심이 있을 때에 이제 교육적 조치가 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리고 조도 차이가 있을 경우 눈의 수능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암수능, 명수능 이렇게 뭐 패스워드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 또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암수능 같은 경우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명수능 같은 경우는 뭐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갔을 때, 이런 게 수능한다, 잘 보인다는 게 뜻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이동할 때 암수능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이동할 때 명수능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저시간 안질환으로 인해 수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생활 환경에서 조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조명할 때 계단, 바닥 이런 데 조명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 조도 차이가 나면 수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유를 물어보면. 됐죠? 그리고 85페이지 3 시각 활용 기술 훈련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